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 기본 이론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과정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국어학, 국어에 대한 이해부터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언어로서의 국어가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에 대한 이해부터 저희가 들어가 보면요. 언어는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로 인간이 지닌 가장 고차원적인 의사 전달 수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동물도 언어를 구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인간이 구사하는 언어와 동물이 구사하는 언어는 분명히 다른 지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언어에 대한 기술은 실용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실용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업적인 이용을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언어에 대한 이해는 심리학 등의 다른 분야와도 연관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어떤 사람이 어떤 단어를 구사하는지 어떤 단어를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리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그런 부분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언어는 우리의 문화, 사회, 협동생활의 기본적인 수단이자 주변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죠.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활동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언어는 매우 중요한 소재가 되겠죠. 그 다음, 언어가 없으면 생존은 가능하지만, 그렇죠. 언어가 없다고 해도 저희가 뭐 잠을 잔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회생활은 불가능하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회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겠다. 6번, 언어와 우리의 생활과의 관계가 깊은 만큼 언어 연구의 필요성도 크다. 그렇죠. 그 다음 7번, 인간이 의사소통을 할 때 언어만 사용하진 않는다. 인간은 언어로도 의사소통을 하지만 비언어적인 표현인 표정이라든지 제스처를 통해서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만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언어의 특성에는 자의성부터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자의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좀 낯설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의성이라는 건 말소리와 의미는 우연한 결합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성의 반대말이 필연성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필연성이라는 건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하는 것인데요. 언어와 말소리는 우연히 결합을 했어요. 만약에 말소리와 의미가 필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라면 전 세계의 언어는 만국 공통어 하나여야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결합이기 때문에 수의성, 임의성, 무연성, 우연성이라는 단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가장 큰 특성으로서 언어의 모든 특성을 포괄하는 말이기도 하다라고 적혀 있죠. 강아지를 저희는 사실 털복숭이에 4발 달린 그 동물을 강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영어권 국가에서는 라고 부르고 독일에서는 훈트라고 부르고 물론 또 일본, 중국에서 모두 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을 강아지라고 부르느냐 도그라고 부르느냐는 우연한 결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사회성이라는 건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약속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사회의 구성원들끼리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 의사소통에 어려움과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언어와 사회는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며 언어는 언어 사회 지배를 받는다. 예를 들어 출생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 쓰는 말이 다르겠죠. 그렇죠? 그다음 역사성이라는 건 언어의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변한다. 그러니까 단어가 생성되기도 하고 쓰이다가 사라지는 소멸의 과정을 겪는 것을 저희가 역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즈문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1000이라는 숫자 단위 있죠? 1000의 고유어였어요. 그런데 이 고유어를 저희가 쓰지 않고 이제는 한자어만 살아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즈문이라는 단어가 역시 소멸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는 어리다라고 하는 표현이 중세 당시에는 어리석다라는 뜻으로 쓰였지만 현대에서는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라는 점에서도 역사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분절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연속성이라는 것이고요. 연속적인 현실을 끊어서 표현한다. 라는 것입니다. 연속적인 현실을 끊는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 사람의 얼굴이 사실은 얼굴 안에 눈, 코, 입, 뭐 뺨, 이마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지만 저희가 뺨이다, 턱이다, 이마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시간도 그렇죠. 시간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어지지 않고 사실 이어져 가는 거지만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오전과 오후 그리고 또 오전 1시, 2시, 3시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분절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창조성이라는 건 생각이 열려 있어서 언어를 무한히 만들어내고 상상의 산물도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성이라고 합니다. 사고의 개방성이라고도 하고요. 용이나 봉황, 도깨비, 혜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해내는 산물들을 만들어서 이름을 붙이는 것 이런 것들을 창조성이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 추상성이라는 건 언어로 추상화의 과정을 거친다. 추상화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쉽게 개념을 붙인다. 개념화를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코스모스, 백합, 장미, 국화라고 하는 것을 모두 합해서 개념, 꽃이라는 개념을 부여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추상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언어의 기능인데요. 언어는 소통과 전달을 통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추상화를 통해 사고 능력을 발달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언어에는 일단 첫 번째 표현적 기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표현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 의도가 있고 청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화자의 감정, 말을 하는 사람의 감정과 심리, 태도 등을 표현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금은 무게가 5g이다 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사실적으로 이거는 실제 무게가 얼만큼이야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고 이 책은 참 재밌다 라고 하는 것은 지시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나는 이걸 참 재미있게 느꼈다라는 것. 그 다음 어서 출발하시지요 라는 것도 상대방에 대한 화자의 높임의 태도, 존댓말을 하고 있죠. 영우는 공부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에서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성의 여부, 내 생각엔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감화적 기능이라는 것은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웬만하면 사실 좀 바람직한 쪽으로 이 감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예를 들어 표어, 광고문, 선거의 연설문, 법률 용어, 도로 표지판 등을 통해서 도로 표지판을 통해서 지금은 빠르게 건너가도 되겠다, 안 되겠다, 아니면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 가야 한다라는 것들.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판단하고 요구하게끔 하는 것이 감화적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친교적 기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받아들여지는 그 뉘앙스 그대로예요. 주로 인사말이나 친교,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그러한 관계를 확인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사전적이고 개념적인 의미는 조금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전에 찾았을 때 나오는 뜻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 다른 문맥으로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날씨가 참 사납군요. 우리가 사전에다가 사납다를 찾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뜻과는 다르게 날씨가 사납다라는 것은 어때요? 날씨가 좀 굳다, 날씨가 좀 맑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뜻이 되겠죠. 식사는 하셨습니까가 사실 정말 이 사람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다기보다 좀 지나가는 인사치레로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어요?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출적 기능은요, 표현적 기능과 사실 좀 엮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현적 기능은 전달 의도가 있었고 청자를 중시하는 것이었지만 표출적 기능 같은 경우는 전달 의도가 없어요.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본능적으로 사용하는 기능. 그래서 우리가 놀라거나 아니면 뭐 다쳐서 좀 상처가 나서 아프거나 할 때 아야 라든지 어머 라든지 이런 감탄사들이 여기에 보통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번 지식과 정보의 보존 기능. 언어로 지식을 축적하고 정보를 보존하는 기능 역시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 국어의 언어적 특징에서 이제 언어적 특징부터 저희가 살펴보면요. 언어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로 볼 수 있는데요. 음성 언어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목소리로 전달을 하잖아요. 이게 음성 언어고 문자 언어는 지금 제가 칠판에다가 글씨를 띄워놨죠. 이런 것들이 문자 언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성 언어는 입을 통해 표현되고 귀로 들어 의사소통을 하는 언어입니다. 장점은 쉽게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나 뭐 주변 사람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게 나는 그런 뉘앙스로 말한 게
게 아니라 장난이었지만 이게 텍스트 문자 형식으로 전달이 되면 그 뉘앙스나 감정 표출이 빠지기 때문에 좀 오해를 사게 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음성 언어는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적합하다. 그런 부분이 장점이고요. 단점은요. 이것을 기록해두지 않는다면 말함과 동시에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오래 보존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자 언어는 읽기와 쓰기에 적합하죠. 그래서 음성 언어에 담긴 내용을 상징하는 부호, 즉 문자로 나타낸 언어인데 장점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오래도록 전달되는 보존의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점은요. 억양과 쉼, 감정 등을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 제가 말한 것처럼 감정을 표현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그것을 텍스트로 다 드러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음운상의 특징은요. 국어의 자음 체계는 특히 파열음 계열에서라고 하면서 파열음이 뭐지? 라고 이제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뒤에서 자음 체계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볼 거니까 지금은 가볍게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파열음 계열에서 영어, 독어, 불어 등과 같은 인도 유럽 계통의 언어가 이중 체계로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삼중 체계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삼중 체계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의 국어는 부드럽고 보통의 소리가 나는 예사 소리와 그 다음에 딱딱한 소리가 나는 된 소리, 그리고 크고 거친 느낌의 거센 소리, 이렇게 삼중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사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애들이 되겠죠. 된 소리는요. 얘를 2번 써주시면 돼요. 쌍자음이라고 부르죠. 그게 된 소리고요. 거센 소리는요. 기역에다가 획을 한 번만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키역.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계열로 가는 애들이 누가 있냐면요. 디귿, 쌍디귿, 티읕, 그 다음에 비읍, 쌍비읍, 피읍 이렇게 있죠. 이 3개가 모두 파열음 계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단모음의 수도 10개나 될 정도로 많다라고 했는데 단모음도 저희가 모음 체계표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어 음운 구조의 독특한 특질로는 두음 법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 모음 조화, 동화 작용을 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음 법칙부터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소리 둘 이상의 자음이나 유음, 리을과 니은, 냐녀, 뇨뉴 등의 소리가 오지 않는 현상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오지 않는 현상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집여자를 우리는 앞에 쓸 때 저 니은을 탈락시켜서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두음이라는 건 머리, 음의 머리에 오는 글자에 니은이나 리을이 왔을 때는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걔를 빼주거나 아니면 걔를 니은으로 바꾸거나 해서 발음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그 다음에 료리를 요리, 로인을 노인, 레일을 레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두음 법칙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여기 냐녀, 뇨뇨 말고도요. 랴, 려, 레, 료, 류리에 해당하는 것이 야여, 요유, 야여, 예요, 유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라, 레, 로, 레, 루, 르가 나네, 노네, 누느로 바뀌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는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요. 여러분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음절 끝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절 말이니까요. 받침입니다. 종성이라고도 하고요. 저희는 다른 말로 얘를 그냥 받침 글자다라고도 얘기하죠. 받침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만 발음하는 규칙이다. 발음하는 규칙이라고 했지 표기하는 규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표기는 치읓으로 하더라도 발음을 할 때는 얘를 어떻게 발음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귿으로 이렇게 발음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만 발음을 하는데요. 이 7개를 저희가 어떻게 외우냐면요. 사실 많은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방법인데요. 가느다란 물, 방, 울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그 다음 모음 조화는요. 알타이어의 공통 특징 중에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다. 모음에서 모음 조화란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결합하려는 현상이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좀 헷갈리는 단어가 있어요. 양성모음, 음성모음. 자, 이거 무엇인지 일단 정리를 좀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양성모음이라고 하는 건요. 가볍고 밝은 느낌을 주는 말을 양성모음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음성모음은 어떤 걸까요? 어둡고
무거운 느낌을 주는 말을 말합니다. 어떤 모음들이 여기에 들어가냐면요. 양성 모음은 오, 아. 음성 모음은 우, 어. 하나만 더 적어줄게요. 까지 음성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왜 가볍고 왜 밝은 느낌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자음을 붙여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퐁당, 풍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느낌이 딱 오지 않나요? 퐁당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가벼운 조약돌을 물에다 던지는 느낌이라면 풍덩이라고 하면 조약돌보다는 훨씬 큰 사이즈의 돌덩이를 던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고 무거운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음 조화는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쓰고요.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쓰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잡다라는 말이 있고요. 접다라는 말이 있죠. 잡 뒤에는요. 아가 올까요? 어가 올까요? 예, 그렇죠. 아가 옵니다. 접다 뒤에는 아가 올까요? 어가 올까요? 그렇죠. 얘랑 똑같이 생긴 어가 오겠죠. 그래서 요렇게 쓰는 것을 모음 조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건 한쪽 음운이 다른 쪽 음운의 성질을 닮아가는 현상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동자가 같을 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아지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같아지는 것이냐. 모음 동화는요. 전설 모음화와 모음 조화라는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전설 모음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모음 역행동화라는 말로도 쓰는데요. 저희가 이건 자세하게 배우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설 모음화에 해당되는 것들은 모두 거의 비표준 발음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표준어로 고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얘가 뒤에 있는 이 이가 앞에 있는 고에게 영향을 끼쳐서 얘가 괴기라고 읽히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라신 분들은 누가 저렇게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역 방언 중에는 이제 고기를 괴기라고 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이 모음 역행동화 전설 모음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괴기 말고도요. 여러분이 좀 흔히 아실 수 있는 거는 아기를 저희 뭐라고 하죠? 이 이가 앞에 영향을 끼치면 애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음 조화는 저희가 위에서 봤고 그 다음 국외음화라고 하는 것은요. 국외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국외음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지읒과 치읒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음화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받침 종성에 있는 디귿하고 티읒이 뒤에 모음 이를 만나면 얘가 지읒이나 치읒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 같이 해돋이 보자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거 발음 어떻게 하나요? 가티라고 하지 않고 가치라고 하죠. 그래서 받침에 있는 티읒이 뒤에 이를 만나면 치읒으로 변한다. 그 다음 디귿이 이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 지읒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얘는 해도지가 되겠죠. 그 다음 비음화와 유음화 같은 경우는 비음과 유음으로 바뀌려는 현상인데요. 어떻게 비음과 유음으로 바뀌냐면요. 우리 자음에서 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응, 니은, 미음이 있고요. 유음에는 리을이 있어요. 그래서 안울림소리 자음이 이 울림소리 자음들을 만나서 울림소리로 바뀌려고 하는 현상을 자음동화다라고 하고 그 자음동화 안에 비음으로 바뀌면 비음화, 유음으로 바뀌면 유음화라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 이 단어가 있을 때 이 기역의 음운이 뒤에 비음 음운을 만나면 기역도 이 울림소리 중에 하나로 바뀌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울림소리 발음이 훨씬 더 부드럽고 발음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역이 뭘로 바뀌어요? 식물 해서 이응으로 바뀌죠. 그래서 요렇게 바뀐다. 그래서 바뀐 후에 자음이 비음이니까 얘를 비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도 미음이 비음이고 비읍이 안 울림 소리죠? 그러니까 얘가 울림 소리로 변하고자 해요. 그러면 이 같은 거랑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밤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유음 같은 경우는요. 신, 라
이렇게 적었을 때 니은과 리을이 붙어 있을 때 니은이 리을로 변하고자 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라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밖의 국어 음운상의 특질로는 음상의 차이로 인하여 표현 의미가 달라지는 사실을 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음상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음과 자음이 변하면서 느낌을 좀 달리하는 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의성어나 의태어에서 이런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저희가 아까 잡아 접어 할 때 모음 좋아했던 걸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태극기가 바람에 양성 모음을 써볼게요. 팔락팔락거린다가 있고요. 바람에 펄럭펄럭거린다가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태극기의 움직임이 어떤 게 더 크게 느껴지나요? 바로 펄럭인다가 훨씬 크게 느껴진다라는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는 어떤 고체가 단단하다라고 하는 것과 단단하다라고 하는 것과 탄탄하다라고 하는 것이 느낌이 다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음상의 차이로 인해서 표현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음운의 체계입니다. 음운의 체계를 보면서 저희가 이 자음동화에 대한 얘기, 유음화에 대한 이야기 더 좀 자세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음은 이렇게 일단 표를 외워주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여기에서 파열음 아까 제가 비읍이나 디귿이나 기역 계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파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좀 소리를 터트리듯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풍선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풍선을 여러분이 분 다음에 그걸 묶어요. 그리고 바늘로 그 풍선을 찌르면 어떻게 되나요? 펑! 하고 터지겠죠? 터지는 것이 파열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입 앞에 손을 대고 발음을 해보시면 제일 좋은데요. 브, 뜨, 크, 브, 뿌, 프, 드, 뜨 이런 식으로 해보면 앞에서 공기가 손바닥에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음 같은 경우는 발음을 할 때 공기 저항을 뚫고 나오기 때문에 그걸 터트리듯이 뚫고 나오는 아이들을 파열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열음이 있고 파찰음은 좀 나중에 볼게요. 마찰음은 여러분이 아는 그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시옷 계열을 발음해보면 하면서 뭔가 이렇게 공기가 그 혀와 이 사이를 뚫고 나오는 마찰을 일으키면서 나오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 마찰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마찰인데 파찰은 뭐냐면요. 파열과 마찰을 같이 해서 파찰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열을 하면서 그 뒤에 마찰이 일어나는 그래서 츠 이런 식으로 마찰이 일어나면서 터지는 느낌이 나는 아이들을 파찰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리가 나는 자리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의 옆모습을 생각하셨을 때 입술이 있죠. 그래서 요 옆모습의 단면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위치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 입술이 있고 그 다음에 치아가 붙어 있는 잇몸이 있죠. 그래서 혀끝으로 이 윗잇몸을 치면서 내는 부분을 잇몸 소리, 혀끝 소리. 그 다음에 입천장을 저희는 두 개 구획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좀 앞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센 입천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혀끝으로 입천장을 딱 긁어보시면 앞쪽은 조금 그렇게 가렵지 않은데 뒤쪽으로 갈수록 살이 굉장히 간질간질해요. 살이 연하고 여려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센 입천장, 뒤로 갈수록 연한, 여린 입천장.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목구멍, 목청 소리가 있다. 그래서 다시 입술, 잇몸,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이렇게 넘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파찰음과 마찰음이 있고요. 여기서 마찰은 히읗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울림 소리는 안 울림 소리보다 확실히 성대 울림이 좀 많은 애들의 울림 소리라고 하는데요. 비음이라고 하는 건 비자가 코비자예요. 그래서 코를 막고 쟤네들을 발음해보면 코맹맹이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코에서 공기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음과 니은과 이응이 비음, 그리고 유음이 리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다시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이거를 선생님 저는 이게 비읍이 왜 미음으로 바뀌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안울림 소리들이요. 안울림 소리들이 울림 소리들로 변할 때는 대각선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수직으로만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읍이 울림소리로 변해야 한다면 무조건 미음으로밖에 변하지 못하겠죠. 디귿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시옷으로밖에 변하지 못할 거고요. 기역도 이응으로밖에 변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기역이 이응으로 변했죠. 그 다음에 비읍이 미음으로 변했고요. 그 다음에 유음화 같은 경우는 니은이 무조건 리을로 변하는, 붙어 있을 때 변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모음부터 저희가 볼 건데요. 모음에는 모두 21개의 모음이 있어요. 21개 모음이 있는데 그중에 단모음이 10개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머지 11개는 또 다른 종류의 모음이 되겠죠. 그 다른 종류의 모음을 저희가 이중모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단모음부터 보면 소리 내는 동안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발음이나 아 발음 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시작과 이 발음이 끝날 때 입술의 모양과 혀의 위치가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아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시작할 때 아, 시작과 끝날 때 입술의 모양이 변하지 않죠. 이런 것들을 단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모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혀의 앞뒤에 따라서 전설, 후설로 나눴는데요. 이것도 옆 측면에서 전설, 후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앞전자를 쓰는 전설, 혀가 앞쪽에 있는 거고요. 평수는요. 앞쪽에 있는 모음 중에 평평한 순자가 입술 순자예요. 그래서 평평한 입술 모양을 갖는 것. 원은 뭐겠습니까? 둥근 모양의 입술 모양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순과 원순으로 나누면 여기 보세요. 우 이런 식으로 입술 모양이 우 달라지죠? 요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렇게 외우거든요. 키위 제외해 금붕어 조악 이렇게 외웠는데 여러분에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외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10개만 외우신다면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이렇게 10개만 외우시면 얘네가 전부 다 뭐예요? 단모음이에요. 그럼 요거 말고는 전부 다 이중모음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중모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단모음과 반대되는 말인데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거예요. 얘는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잖아요. 얘는 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중모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반모음 이나 반모음 오우라고 하는 것이 더해져서 만들어지는데요. 반모음 이라고 하는 것이나 반모음 오, 저게 뭘까 도대체 반모음. 반모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단모음이 하나짜리라고 하면 반모음, 말 그대로 반이니까 반모음은 어떻게 될까요? 0.5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써 있는 대로 단모음에 반모음이 붙어서 만들어진 거니까 1 이상의 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모음 2는요. 0.5기 때문에 1부터 온전한 수라고 했을 때 0.5짜리여서 혼자는 쓰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모음에 반드시 결합을 해서 쓰이는 것이다. 그래서 반모음 2로 시작하는 것이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제가 위에다 V 표시를 한 게 다 반모음이라는 표시예요. 이렇게 가면 이야, 이야, 이야 이걸 빠르게 발음하면 이야, 야 라는 글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반모음이 앞에 오는 글자로 만들어진 애들이 이런 애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뒤에 와 라는 글자가 만들어지고 얘도 왜 이런 글자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반모음 2로 끝났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얘는 단모음 으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 반모음 이가 와서 의라는 글자가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어휘상의 특징은요. 언어를 사용하는 언중의 역사와 생활을 반영한다. 그러기에 언어를 문화의 색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인덱스처럼 이렇게 뭔가 다 새겨져 있는 것들이다. 한 민족은 그 민족 나름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독특한 사상, 감정 및 사고방식도 아울러 지닌다. 이들은 그대로 언어에 반영되는데 어휘 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을 보면 어휘에서 뭔가 되게 특이한 것들이 많이 보여요. 첫 번째, 다량의 한자어가 유입됐다. 그렇죠. 저희는 이제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문자는 뭐였습니까? 한자를 가지고 생활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자어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높임법이 발달되어 있어요. 영어 같은 경우는 높임법이 사실 딱히
딱히 없잖아요. 뭐 정중하게 말하는 단어와 뭐 그냥 친구끼리 말하는 단어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우리나라처럼 주체, 객체, 상대에 따라서 높임 표현을 다 달리하는 그런 높임법이 많이 발달되어 있진 않죠. 그다음 감각어의 발달이라고 하면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빨갛다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그냥 빨갛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빨갛다, 새빨갛다, 뭐 시빨갛다, 시뻘겋다, 벌겋다, 불구스름하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감각어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상징어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문상의 특징에는요, 국어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가 굉장히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와 어미는 문법적 관계뿐만 아니라 미묘한 문체적 효과까지도 드러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 국어는 교차어에 속하는 언어로 분류된다. 교차어. 또 하나의 중요한 문법적 특질은 국어에서는 중요한 부분, 즉 화자의 결론을 맨 끝에 진술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서술어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어수는 사고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우리말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어수인 반면 영어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어순입니다. 이는 생활 양식과 사고방식의 차이가 언어에 반영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한 예가 됩니다. 전자가 이제 우리말을 얘기합니다. 청자를 끝까지 잡아놓는 장점을 지닌 반면 이게 우리말의 이제 장점이죠. 후자는 청자가 비판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비판적으로 들을 수 있다. 왜냐하면 목적을 분명히 먼저 말하기 때문에. 그 다음 반면에 전자는 비판적으로 사고할 기회를 빼앗을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말이죠. 후자는 청자가 끝까지 붙들어주는 긴장감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지닌다고도 말할 수 있다. 국어의 이 같은 특징으로 말미암아 국어의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많은 2차적 사실이 언급되어 장문이 되기가 쉽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 것처럼 이렇게 나는 너를 좋아하지만 너랑 오늘 밥을 같이 먹진 않을 거야 라고 하면 결국은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건 나는 너랑 오늘 밥을 같이 먹을 수 없어 라는 이야기인데 앞에 나는 너를 좋아하지만 이라고 하는 굳이 그 문장에서 필요하지 않은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적인 사실이 언급돼서 문장이 좀 길이가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국어의 문법적 특성에서는 형태적 특성부터 살펴보자면 국어는 조사와 어미가 발달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교차어와 첨가어, 교차어라는 단어 봤죠? 그래서 교차어와 첨가어라는 거구나. 국어의 문법 형태는 대체로 한 형태가 하나의 기능을 가집니다. 국어에서는 유정명사와 무정명사의 구분이 문법에서 중요성을 가진다라고 했는데요. 유정명사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력이 있는 명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무정명사는 뭘까요? 반대, 생명력이 없는 게 되겠죠. 그렇죠? 국어에는 분류사가 발달되어 있다. 단위성 의존명사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국어의 형태적 특성을 인구어적인 특징과 비교하였을 때 그 결여적 특징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특별히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그 다음 통사적 특성을 보시면요. 국어는 주어, 목적어, 동사의 어순을 갖는 SOV형 언어입니다. 다만 어순이 고정적이지 않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는 너를 좋아한다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나는 좋아한다 너를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2번 국어의 수식 구성에서는 수식어는 반드시 피수식어 앞에 온다. 그렇죠. 꾸며주는 말 앞에 반드시 와야 합니다. 따라서 국어는 좌분지 언어, 중요한 부분이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국어는 핵 끝머리 언어에 속한다. 이것도 순서에 따라서 중요한 게 오고 그 뒤에 끝에 이야기들이 온다라는 거고요. 국어는 자유어순 또는 부분적 자유어순을 가진 언어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순서를 나는 너를 좋아한다라고 굳이 말하지 않고 나는 좋아한다 너를 좋아한다 나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5번 국어는 근간성분 특히 주어나 목적어가 쉽게 생략될 수 있는 언어에 속한다. 우리말 같은 경우는 주어가 누군지 분명할 때 주어를 생략하는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 A와 B 둘이서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밥 먹었어? 라고 하면 이건 누가 들어도 너한테 밥을 먹었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 없이 밥 먹었어? 라고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6번 국어는 담화중심적 언어의 성격을 가지며 주제 부각형 언어의 특성을 강하게 가진다. 그 다음 7번 국어에는 통사적 이동이 드물거나 없다. 문장의 구조가 바뀌거나 형식이 바뀐다고 해도 크게 문법적인 역할이 달라지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8번 국어는 경어법, 높임법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주체, 객체, 상대 높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언어를 습득하는 것에 대한 이론을 보면요. 경험주의부터 저희가 살펴볼 건데 경험주의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해서 후천적 습득을 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의 언어를 배우고 난 뒤에는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자유자재로 구사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언어를 배우는 능력이 타고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징은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말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 다음에 니은은요. 동물도 의사소통의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언어와는 도저히 비교될 수 없다. 저희가 첫 번째 페이지에서 봤죠. 인간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도 의사소통을 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언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둘이 분명하게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에게는 조음기관이 특별하게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은 혀를 통해서 뭐 혀 뿌리로 목구멍을 막으면서 내는 소리라든지 혀 끝으로 윗잇몸을 치면서 내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 리을은요. 말하기를 위한 인체기관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성대이다. 인간만 가지고 있는 이 생물학적 기관은 오로지 발성을 위해서만 존재할 뿐 다른 기능을 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만 성대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 합리주의 이론의 타당성은 언어는 인간만 배울 수 있다라는 부분. 어린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의 신비한 능력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이제 보통 말을 떼기 시작하는 게 뭐 3살, 좀 빠른 친구들이 3살, 뭐 4살 막 이렇게 말을 떼는데 이 친구들이 그렇게 언어를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구사하는가에 대해서 아직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인간만 배울 수 있고 타고나는 거다라고 밖에 설명을 못하겠구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언어 구조의 청사진은요. 인간은 엄청난 양의 언어적 판단을 이른바 직관이라고 하는 신비한 능력에 의해서 처리해가고 있다. 직관이라는 것은 그냥 판단이 바로 서는 그런 감각이죠. 언어적 판단은 모두 인간의 두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처리 및 운용 과정에 대해서는 아는 것보다 아직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여 문자 그대로 무한에 가까운 생각들을 모두 언어로 새로운 말을 아까 배웠던 창조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서 무한히 모든 것을 구사해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부분들을 토대로 핵심 예제 문제를 저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음성 언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음성 언어의 반대가 뭐였죠? 문자 언어였죠. 그래서 음성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들어서 의사소통을 하는 언어고요. 그 다음에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오래도록 전달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했어요. 이게 듣자마자 말하자마자 기록을 따로 뭐 녹음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음성 언어에서는 이것이 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특징이죠? 문자 언어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말함과 동시에 금방 사라져 오래 보존할 수 없다. 그렇죠. 이게 지금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의 차이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 나타난 언어의 기능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아야, 아파, 에구머니나 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감탄사에 가깝다, 감탄사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듣는 사람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고 내가 어떤 감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출적인 기능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표출적 기능으로 보시면 되고요. 국어의 어휘상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량의 한자어 유입. 저희가 한글이 생기기 전에는 한자를 가지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다량의 한자어가 유입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높임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감각어도 발달되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조사와 어미도 발달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차어다, 뭐 첨가어다 이런 걸 봤는데 이상하다. 자, 여러분 여기 이 단어에 집중하셨어야 됩니다. 어휘상의 특징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은 여러분 뭐였죠? 기억을 더듬어 보면 4번은 형태상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상의 특징이었고요. 이것은 한국어의 특징은 맞지만 형태상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다. 그 다음 언어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실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인식한다. 예, 언어를 통해서 인식 많이 합니다. 언어의 상대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실제 빛깔의 색이 빛의 색깔이 수백 가지일 수 있지만 우리는 언어에 있는 색깔 빨간색이다, 주황색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표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늘 아래 같은 립스틱 컬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우리는 그냥 이걸 핑크색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핑크의 붉은기가 더 많이 도는지 주황기가 도는지에 따라서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언어에 있는 색깔로만 보통 인식하고 분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언어의 문법적 차이가 그들의 세계관이나 인생관 혹은 사고 능력에 크게 차이를 미치지는 않는다. 네. 그 다음 언어가 없는 사고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이게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왜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무슨 어떤 감정을 느꼈는데 이 감정을 어떤 단어로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는 그런 감정을 느꼈어 라는 경험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언어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떤 감정이 들거나 어떤 생각이 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다음 언어 습득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번 경험주의 언어 습득 이론은 행동주의 언어 습득이라고도 한다. 예, 그쵸. 행동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배우는 거니까. 그 다음 합리주의 이론에서는 인간을 태어날 때부터 말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태어난다. 그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본다고 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경험주의 이론에서는 언어의 습득 능력은 인종이나 지능에 따라서 달라지진 않아요. 어떤 인종이어도 언어의 습득 능력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나 비슷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그 다음 중 인간의 언어에 대한 이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1번 언어에 대한 이해가 없이 자기, 자신 혹은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했고요. 3번 우리는 협동생활, 문화생활,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언어를 볼 수 있습니다. 언어가 없으면 사회생활은 가능하지만 생존은 불가능하다. 이거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생존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네요. 그다음 현대국어의 자음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는 기준은 이라고 했을 때 파열, 마찰, 유음 이런 식으로 파열, 파찰, 마찰, 유음 이렇게 나눴어요. 비음. 그럼 이것은 발음하는 방법에 따라서 공기의 저항을 뚫고 나오냐 마찰이냐 아니면 터트리고 마찰을 같이 하니 코에서 나오니 흐르듯이 나오니 이거에 따라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서 조음 방법에 따라 나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국어의 문법적 특성을 형태적 특성과 통사적 특성으로 나눌 때 형태적 특성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국어는 조사와 어미가 발달된 언어이다. 아까 이거 저희 봤었죠. 어휘적 특성에 들어가 있어서 이건 형태적 특성인데 잘못 들어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국어에는 분류사가 발달되어 있다. 네, 맞습니다. 국어는 경어법이 이것도 아까 문제랑 되게 비슷한 유형이에요. 경어법이 정밀하게 발달된 언어에 속하는 거는 국어의 특징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3번이에요. 왜일까요? 네, 얘도 형태적 특성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가 얘는 통사적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국어에서는 유정명사와 무정명사의 구분이 문법에서 중요성을 가진다라는 거 앞에서 보고 왔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훈민정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